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민초 김동훈과 진주시장 후보에 나왔습니다. 지난 6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라고 지금 열심히 그 진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진주 시민들이 많은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60일 선거하면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시장 나오더니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진실만 밝히려고 나오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이 없지만 그 60일 동안 많은 민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진주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탄압받고 할 때, 눈치 받고 할 때 저도 눈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용기 있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김동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정치인지 모르고 왔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때 언론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 때 얘기부터 해서 뭐 미래를 했다느니 뭐 하면서, 근데 최초는 사실은 미래재단 K재단이 전두환 대통령의 일회재단과 같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굉장히 처음에 왔어요. 깜짝 놀랐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돈을 필요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혼자 사시고 하니까 가족도 없으니까. 이건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뭐 온 종편 4명, 4군데 뭐 KBS, MBC부터 하고 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반론의 여지가 없이 막 다 하니까 저 잠깐 이제 그걸 쏘갔죠, 사실은. 그럴 리가 없지 했는데, 최초에 이제 제가 의심을 이제 강하게 한 것은 그 최순실에 대한 태블 PC, 이것으로 국정농단을 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의심을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보다도 그 기존 정치인들이 보면 이제 그 실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했었지, 태블 PC로 JTBC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보면 뭐 넌 연설문을 고쳤다라든가 이런 거고, 저게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 신의 한수라든가 또 미디어워치의 누구지? 변희재 씨. 네, 변희재 씨. 그 양반들의 그 방송을 좀 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걸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방금 제가 수학학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그 연안공업대학의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상당히 또 수학을 좋아했었고, 또 물리학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데는 이제 이런 이공계 계통의 공부가, 또 수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머리에 넣고 나서 논리가 안 맞네 라는 어떤 의심을 하는 어떤, 그게 이제 합리적 생각이거든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의 말도 거짓말이 많은데, 우리 미디어 기기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 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을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그래 잘못됐으면 촛불이라든 뭐든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참을 했었습니다. 동참보다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망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맨 앞장에 서서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민초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전문 대목꾼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 또 깜짝 놀랐던 건 이제 고등학생이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팻말도 있었고, 또 아무리 심하지만은 여성 대통령의 어떤 그 나체라든가 단두대를 탁 그러고 뭐 저항을 하고 불의에 맞선다 해서 꼭 저렇게 이제 뭐라니까 비참하게 잔인하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의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이 탄핵이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언론을 다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을 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텔레비에서 하는 말이 맞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어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중입니다. 그러나 차츰 지나가 보니까 최순실 재산이 뭐 10조다 20조다. 아니 이건희 회장의 재산도 14조인데 무슨 놈의 최순실이가 10조 20조는 말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쭉 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에 선동됐던 분들도 많고, 또 탄핵의 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또 보면 그 정도 잘못이면 벌을 받아야지 하는 어떤 납득을 쑥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들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8땡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었지만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 마지막 구절이 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참 거기에 저는 나름대로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장들은 참 고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들어도 쑥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법리로 판단을 내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탄핵문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시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군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쑥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를 못 피고 탄핵 사태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참 민초다운 민초 생각이었죠. 그런 용기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치는 이제 한자에 보면 이제 발정자도 다수를 치자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육룡이 나르샤 하면서 거기 그 태조 이성계를 도왔던 그 누구죠 갑자기 정도전의 그 드라마를 강력하게 봤습니다. 그분이 그 과거 귀족 세력들을 물리치고 신전사대부로 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백성들을 위주로 하는, 백성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모두 편안하게 산다라고 발을정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정치를 이렇게 지금 쭉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쇼를 통해서 인기를 얻는 데까지는 어떤 방법의 일량이지만 한 60일 정도 하고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태극기를 들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를 해주겠다 막 이런 거보다도 뭐가 막 그분들이 분통을 터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감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그럼 어쨌든 같이 손을 잡고 한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가 정치인이 듣고 귀를 듣고 해결하지든 못하든 동감을 얻는 거, 이런 식으로 사회가,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면 이 정치가 그게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태극기를 들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건, 요번에 저 선거하면서도 받았던 게 뭐냐면, 한 명도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지금 유급 선거원들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통했어요. 제가 대통령의 무죄를 외쳤고 그분들도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할 때
처음에 그분들하고 있던 그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소통이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어떤 정책을 탁 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좀 이해를 돕자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같은 문제, 그걸 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방이 많거든요. 그럼 이전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얘기를 들으면 다 똑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정책을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이분 말도 귀담아 들었고 저분 말도 귀담아 들었고 서로 눈높이와 그분의 생각이 이 사람이 똑바로 알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치는 그거죠. 양쪽의 의견을 딱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을 방향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많은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계속 마음을 달래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크나큰 어려움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정치를 해서 누구를 잘 살게 하고 국가 부강병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고 제가 하는 일은 충분히 소통이 돼갖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해해 주면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정치가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야합하는 거. 야합하는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야합을 하더라도 털어놓고 하자는 얘기죠. 털어놓고. 그거 같습니다 정치가.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수의 가치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딱 뭐뭐다라고 말하기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 하고 진실하다라는 거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천천히 변할 것이냐 급격하게 변할 것이냐 그건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보수든 진보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한다는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한번 세웠으면 그 제도에 만들 때까지 과정을 충분하게 숙지를 한다는 거죠. 이거 안 돼 하고 팍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혁은 꾸준히 하되 그 정통의 가치, 진실하고 진실이죠, 진실. 그다음 정의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명예라는 부분을 딱 놓고 야, 요거는 바꿔야 되겠다 할 때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그 과정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행태를 말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지금 하는 이유가 보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법부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이면서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 존중 이면에는 뭐라 그럽니까? 법을 지키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가정을 지켜왔는가에 대한 이제 자꾸 가정을 얘기합니다. 저는 보수적 가치를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헌법을 제일 1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이제 법률이라는 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사태는 분명히 우리가 대통령은 탄핵하는 절차는 있겠지만은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대환과 외환화제가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쟤를 탄핵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좀 있었냐면 탄핵을 먼저 시켜놓고 탄핵시켜놓으면 우리가 대통령 업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은 뭐라 그러냐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힘이 센 사람의,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얘기한 힘이 센 사람의 유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끝을 나면 될 것은 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법이 이렇게 허술했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결국은 그 되지도 않는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찰이 무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막은 것처럼 그 관련 그 비서실장 아니죠 저 뭐라 그러죠 경호실장이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근데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런 내용이 헌법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하고 싶어도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다 보고 온 과정을 해석을 힘이 센 사람이 해석을 하면 그걸 맞는 것처럼 가버렸다 이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됐으면 결과는 당연히 어떤 부분이든 간에 미스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무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대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이제 중앙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유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전시장하고 몇 개 시장이 있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사실은 중앙시장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알고 보니까 3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시장, 그다음에 상대 첨가물시장, 그리고 그냥 이름 없는 그냥 과일점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또 거기 또 모임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동안 이게 현대화를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세 분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권과 어떤 모임을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세 부분의 어떤 그 단체장이나 그 시장연합회 회장님들을 만나서 저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기 내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앙시장의 어떤 그 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은 그 막연하게 이렇게 지붕만 씌워서 비가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큰 그 쇼핑몰을 보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냐면 주차시설, 그 다음에 장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 장을 편안하게 차에 싣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멋지게 아무리 그 중앙시장을 잘 전원다 해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좋은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촉송로 건너편에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공연장을 만들 겁니다. 거기서 관광객, 외부 관광객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관광을 하시고 그 인구가 그대로 중앙시장을 통해서 와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쇼핑을 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시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의 현대화가 아니라 그 현대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촉송로 건너편에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모양의 문화공연장. 그러니까 진주하면 촉송로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은 그걸 더 조화롭게 바꾸기 위해서 야 진주에 갔더니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우리 그 모양 있지 않습니까? 배 모양, 돛담배 모양 같은 그런 유명한 문화 건축물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진주하면 생각나는 명물 임팩트한 단어가 대명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밑바탕이 되면 진주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과 다양한 볼거리 갔더니 먹을 게 너무 많더라. 시장 갔더니 막 시설도 잘 돼 있더라. 이런 게 같이 동시에 팍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그렇게 산 진주가 100만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살기 좋아질 거지만 200만이 되면 거기서 또 퍼지게 됩니다. 300만이 되면 그 활성화된 시장은 더욱더 먹거리로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년 대계의 먹거리를 지금 제 시장 임기에 꼭 4년 정도 되면 완공을 할, 그게 안 되면 또 재차 도전하고 8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꼭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먹거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이태리 사람들이 상당히 거칠고 좀 다혈질적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한 2-3년, 4-5년 전에 어려웠죠. 이태리도 그 복지 쪽에 많이 하다가. 그런데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로마 시대의 어떤 그 강력한 독재 황제 정권으로 해서 만든 그 문화 때문에 수천만이 이태리에 갑니다. 못 가서 안달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100년의 먹거리와 1000년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진주시에 있는 그 축제를 가만히 이렇게 뒤져보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농계제, 무슨 제 하면서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일회성 축제죠. 농계제는 상당히 오래된 축제지만은 볼거리가 그렇게 구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촉순루 성 내부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10월 달에 축제가 굉장히 몰려 있죠. 드라마 페스티벌,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그래서 지금은 10월 9일 초에 되면 이게 개천예술제를 하는 것인지 유등축제를 하는 것인지 드라마 페스티벌 하는 것인지 폭죽이 터지면 뭐 때문에 터지는지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 아까운 문화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50만 명 정도가 와서 한 44억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깜짝하고 많은 축제가 되다 보니까 혼란만 오고 또 외부인들이 와서 먹거리, 볼거리,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씩 왔다가 쓱 가버리는데 결국은 난장판이 아니고 한번 신나게 그 뭐랍니까 풍물놀이처럼 그냥 놀았다 이런 개념이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가 문화관광도시인 것처럼 1년 내내 상시축제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페스티벌이든 개천예술제든 유등축제든 간에 이거를 기간을 분리를 한 다음에 유등축제 하나, 그러니까 유등축제는 제가 7월 말로 옮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7월 말에 이제 휴가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도 이 지리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그럼 지리산 왔다가 훅 서울이나 외곽으로 가게 아니냐, 이거 지리산까지 왔는데 진주 가보자, 이런 어떤 연계성을 좀 연결하고 싶죠. 그럼 휴가철을 마친 그 때마친 기간에 유등축제의 개념이 아니고 한여름밤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탁 묶어놓고 그게 유등축제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유등축제만 딸랑 있으면 많은 사람이 안 올 거니까 한여름밤의 축제라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화의 축제를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의 세계에서 유명한 축제를 모방을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카니발 같은 어떤 그런 축제들 모방하는 거, 그걸 우리답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탈춤으로 카니발 쇼를 해도 되고, 그런 유명한 어떤 세계 유명한 축제들을 부분 테마식으로 이렇게 모아와서 한여름밤의 축제를 한 일주일 정도 길게, 보통 기가 수개월이 일주일 정도 잠깐 있으니까 쫙 연계하면서 테마별로 쫙 해주면 와서 즐기는 겁니다. 와서. 그러면 유등축제라는 게 다른 게 유등축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유등 강구에 떠드는 거죠. 볼거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유등을 즐길 수는 없거든요. 유등은 볼거리고 직접 참여하는 축제들을 같이 어우러지게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유등축제라는 것을 축소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번성하겠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진주경찰서하고 진주교육청, 그 다음에 지금 중앙
옛날 의료원이었던 자리가 지금 요양병원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진주초등학교, 그거를 외곽으로 당연히 지금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축소로 주변과 그 강 위주로 해갖고 이제 각종 문화 마당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런 공공기관들은 이제 외부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진주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뚜렷이 보면은 혁신도시에도 특별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 경상대 쥐약동 위주로 이렇게 고려병원 하고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럼 시내는 이제 간이 병원들이 있죠. 우리가 그 병원을 아침에 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진료 받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아침 일찍 와야 그래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마저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은 우리가 문화복지 말만 하지 말고, 이 앞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60대 70대 인구가 계속 느는데 진주의료원 같은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정립이 돼서 뭐 간단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진주 경상대 정도의 규모의 그런 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진주 의료원을 진주 사람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착각입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주, 진주 톨게이트, 그 다음에 혁신도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많지만 가장 인근에서 가장 들어오기 쉬운 데가 이제 산청, 합천, 이렇게 서진주 쪽 위주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국가 차원하고 우리 도 차원하고 시재정 차원에서 진주에는 반드시 그 재건립돼서 경상대 대학병원 같은 규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청년 문제는 이제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진주시장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18조의 청년 실업 문제를 추경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적 그 편협해서 이렇게 좀 보면은 4년 임기 동안 청년 실업을 돈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가기대, 또 기타 이제 간호대, 간호보건대 크게 이렇게 있고 국제대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교육청에 크게 말 좀 얘기하면 좀 넓게 말하면 좀 말이 길 것 같고, 제가 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기에 어떻게든 집중해서 투입을 하면 100만이 모이게 되면 그 100만이 필요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여러가지 인프라가 생길 겁니다. 그 인프라 속에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200만이 되면 그 관광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실업에 대한 해결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뭐 취업이 1.1에 가깝다, 뭐 두 군데 넣으면 뭐 무조건 합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관광과 외부 그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취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다 취업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이 와서 만약에 뭐 이벤트, 젊은이들이 이벤트 즐기는 거, 뭐 페인트샵이라든가 뭐 커피숍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뭐 이런 걸 봅시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싶다 하면 우리 한복 디자인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새롭게 그 잘 만드는 그 한복을 좀 개량을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이 한복을 입고 우리 진주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한복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대학교에 다니는 그분들이 만든 그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하시면, 그걸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도 되고 또 그걸로 소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찾아 나가야 되지. 우리가 많은 다른 후보처럼 뭐 항공산업을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그 진주시장 혼자 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반드시 실업률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구조입니다. 그날 강강에서 이루어진 경제 구조는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딱 그 부흥이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을 먹고 살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창업과 취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우리 버스 회사를 다는 못 돌았습니다. 시민버스하고 한 군데만 더 이렇게 돌았는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시민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생각이 상당히 건전하고 자기가 협동조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주 52시간으로 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또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침 일찍부터 해갖고 저녁 늦게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버스를 증편을 해라.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버스를 증편을 해라. 또 여기 30분마다 오는 거를 20분마다 오게 하라. 예, 말씀은 충분히 그 시민들의 말씀은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지만 우리 또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또 얘기를 들으시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민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 말씀대로 우리 버스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과 운영체들은 적자를 보면서 해야 될 판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럼 그 적자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좀 주고 시민의 편의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시민 편의와 그 52시간을 마치게 되면 조길 후보는 한 50억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저 후보 때는 한 100억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버스 단체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근로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민이 편하고 우리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버스도 살고 시민도 편하고 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모든 조건은 다 은과 양이 있습니다. 200억을 들이면 다 편할 것 같지만은 또 그만큼 시 부담으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기 때문에 의문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인구가 유동할 수 있는 그 버스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시장에 제가 한 유세를 하면서 있으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버스들이 빈 버스들이 몰립니다. 다 타지도 않으면서 또 아침에 또 유세를 하다 보면 콩나물처럼 또 빡 붐빕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통해서 한번 예산 데이터를 정확하게만 조사를 한다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임금, 최저임금을 받고 또 52시간 근로조건을 맞추면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빈 버스가 많이 몰리면 결국은 사람은 안 타지만은 그 버스 기사님들이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뭐 여기는 100명 정도 타던데 버스가 그러면 2번만 오면 되든가 아니면 3대만 오면 되더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쉬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 조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한 다음
200억이 들 걸 한번 100억이 들 수 있도록, 또 100억이 들 걸 50억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줄여봅시다 라는 겁니다. 지원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편의를 제공하자가 않는 게 아니고 너무 데이터가 잘 맞지 않아서 가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부분을 재조사 한번 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실행을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갈등에 대해서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했고 충분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조금만 더, 그게 한 20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면 거기 유정장어라는 거는 장어집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했죠. 그래서 공원, 그러니까 진주대첩 공원을 만들겠다, 뭐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주차장이 또 협소하니까 주차장도 만들어야 된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반대합니다. 거기는 그냥 옛날 자꾸 유정장어 얘기하는 게 장어 먹거리 집 그 장소로 만들었던 것처럼 먹거리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일단 이미 뭐 법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조율됐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먹거리 장터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이제 그 분별 없이 뭐 교회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 장어집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보상을 통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깨끗하고 우리 현대사회에 맞게끔 해서 우리 진주에 맞는, 옛날에 맞는 그 장어처럼 이렇게 먹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차장 얘기를 지금 이제 누구나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저는 방금 드렸던 거예요. 경찰서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용합병원을 이전하고 진주초등학교, 진주교육청 그걸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하면 뭐 거기에 엄청난 공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지하주차도 만들고 문화공연도 만들고 또 먹거리 또 그 뭡니까 상업화될 수 있는 지역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입니다. 그 논란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장 좋은 위치에 족성로 구경하고 다리 구경하고 제가 오페라하우스를 지면 구경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차장을 만든다, 너무 효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뭐 혁신도시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외부 공공기업도 많이 들어왔고 안착률이 참 작아요. 안착률이 작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존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편의시설 갖고 있다가 혁신도시로 오시다 보니까 안착을 잘 못해요. 첫 번째가 그분들도 고민하는 것이 아마 교육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그 교육, 아동 교육 부분, 또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어떤 도시 못지않게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두 후보를 보면은 한 분은 이제 행정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당을 다니시면서 이제 정치 쪽에 있었으시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을 보면 그분들하고 한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그분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나오시고, 저는 이제 우리 중학동이 아니지, 거기는 연안공업대학에 나왔었고, 저는 연안공업대학에 나오면서 그때 LG, 그 다음에 현대, 대우자동차 이렇게 3개 회사를 이제 동시에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우중 회장의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갖고 대우자동차를 선택을 해서, 대우자동차 부평의 본사에서 이제 AS 부품 관리팀, 조달팀, 그리고 운영팀 여기를 이제 주로 거쳤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대기업에서
해서상을 하고 또 브리핑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운영팀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다 관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팀들은 이제 뭐 고려대, 뭐 한양대 나갔던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IQ를 재니까 상당히 높은 IQ가 나왔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이제 놀라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사항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나면은 어느 누구보다 빨리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 시급한 거를 빨리 분석을 잘합니다. 제가 대우자동차 다니고 명예퇴직을 하고 한 20년 정도 수학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한 3개월 정도 유튜브가 아니죠, 그 KBS 방송, EBS 방송을 보면서 수학 강의를 쭉 들었는데 한 3개월 만에 그냥 그 20년 동안 안 했던 어떤 그걸 다 그냥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12~13년 됐습니다. 그처럼 저는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집중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이제 우리 한국당 후보는 시장은 정치보다 행정이다라는 말씀하는데, 시장은 그 정치보다 행정이 아니죠. 시장은 행정은 그 밑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시장은 정치를 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정치는 시민들과 민생들을 뭐가 등이 긁어온지 뭘 해결되는지 열심히 주워 모아갖고, 그 유능하고 공부 잘해갖고 몇 대 100대 1에 들어온 그분들 좋은 머리를 한테 일을 던져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그 시장에 앉아갖고 행정하겠다고요. 그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머리가 명석하고 어떤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급한 일과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새 후보가 운동한 거를 이제 하다가 선거운동하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많이 로타리를 돌면서 차를 지나가는 차와 시민들과 인사를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저보다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보다 2배, 3배 민심이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2배, 3배 더 많이 물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4일 동안 제가 처음에 우리 진주 시민에게 약속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과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저는 법치를 바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진실한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젊고 용기 있는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한당과 같은 배신자와 비겁한 그런 당이 아닌 솔직하고 당당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당 김동호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진주를 잘 사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